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건 문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변경 동의안에 따라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권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지금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최상병 특검법안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죠? 여기 지금 속보가 나오는데요.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방금 전에 대통령실의 어떤 반응, 입장도 나오는데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그리고요, 공수처, 경찰 이미 수사 중이다.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법안 처리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협치 잉크 마르기도 전에 민의를 거스른 것.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거는 협치, 어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오늘 같이 처리가 된, 그 뒤에 처리가 된 최상병 특검법,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이 강력히 지금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대통령실이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요. 방금 전에 이 속보 전해드렸는데 이 영상 목소리로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실 오늘 입장 낸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야당은 오늘 강행 단독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유감 표현과 함께 어떤 반발하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정리 좀 해보죠. 화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의사 일정을 변경했어요. 원래는 이 안건이 안 올라간 건데 의사 일정 변경. 그러니까 어떤 국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안건을 올린 거죠. 최상병 특검법을 새로 안건으로 긴급하게 올린 겁니다. 이건 이제 국회의장이 동의를 한 거죠. 사실 그동안 국회의장은 좀 합의를 강조했었는데 오늘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이 퇴장했고요. 민주당은 민주당 주도로 야당 단독 표결 진행해서 찬성이 168표로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영상에 국회의장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치파괴 국회의장 각성하라! 자,
이준우 전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 나와 계신데요. 뭔가 어제까지만 해도 요거 뭐 협치라는 어떤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는 합의가 있으니까 오늘 뭐 이 정도 통과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은 또 과거에 많이 봤던 모습. 강행 처리 그리고 이른바 국회 본관에서의 시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좀 궁금해지는 게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특히 최상병 특검법안 이거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안건 변경, 뭐 동의안 이런 걸 좀 민주당이 요구를 받아주면서 본회의에 올려서 그리고 처리가 됐어요. 그동안 민주당의 압박이 있었는데 민주당 압박이 통한 겁니까? 압박이 통한 거죠. 그 의장은 본인은 이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국회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민주당의 압박에 본인이 밀려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박지원 이제 당선인이죠. 박지원 당선인이 예. 아주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사실은 욕설이 그 들어가 욕설이죠. 욕설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아주 맹비난했고요. 예.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그 박은정 당선인이죠. 그분 예. 초선도 아니고 당선이에요. 예. 당선인도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아주 세게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보기에는 아주 새까만 후배 정치인인데 그분한테도 욕을 이제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얘기 나온 게 뭐냐면 해외 이제 외유 얘기가 나온 거예요. 4일날 지금 해외 출장이 잡혀 있죠. 그렇죠. 예. 4일부터 18일까지. 그러니까 5월을 거의 사실 통째로 비우는 건데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회의장이 이렇게 해외에 많이 나가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간 거를 다 공개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뭐라고 공개했냐면은 37개국을 갖고 예. 17번을 갖고 예. 총 154일을 갔다. 너무 외유를 많이 갔다라고 압박을 하니까 이거 내가 버티다가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뭐 찍혀서 좀 자기 명예도 예. 좀 이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뭐 추미애 당선인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장이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예. 이제 중립의 의무가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김진표 의장을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압박이 통하면서 아마 오늘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일단 과정의 문제였어요. 그동안 국회의장이 보였던 태도와 오늘의 어떤 이 처리 과정에는 약간 변화가 생긴 거죠. 그 부분도 좀 주목을 좀 받았고요. 자, 일단 그렇다면 법안은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거부권 행사 여부의 판단이 좀 남아있게 되는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장은 오늘 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나온 거예요. 일단 공수처와 경찰 수사 후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다. 거부권 행사 여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약간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두는 반응이었는데 방금 전에 전해드렸죠. 지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장을 냈잖아요. 이거 유감이다. 그리고 약간 뭐 폭거다. 약간 이런 취지로. 그리고 지금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협치를 깨는 거다. 약간 강력한 비판 입장을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를 지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죠. 이런 가운데 오늘 법안 처리가 끝난 뒤에 윤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새 원내대표가 앞으로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서로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된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의사 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거는 자세가 저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또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 그런 저희가 깔려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상일 정치평론가. 지금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일단 단독으로 처리시켰는데 이 며칠 전부터 예고됐어요. 오늘 반드시 기필코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민주당 뜻대로 관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해놓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거라 이걸 예상을 하고 거부권 행사를 전제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감안해서 21대 국회, 그러니까 5월이 끝나기 전에 그것까지 일정을 다 계산해 놓고 오늘
처리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 반드시 네. 재의결을 하겠다. 그렇죠. 이거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5월 말까지가 21대 임기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현재 국회가 5월 말이면 이제 그때까지 해산되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초에 이것을 해야 15일 내에 제의 요구를 받아서 본회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기간을 확보하려면 5월 예. 초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15일 뒤에 그 안에 거부권 행사가 있고 그렇죠. 그 뒤에 다시 예. 재의결을 하고. 오늘 본회의에 처리 못한다는 것은 예. 거부권이 행사되면은 그것을 재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보여주기식의 통과가 될 수 있고 그 비난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민주당이. 오늘이 2일이잖아요. 네. 근데 2일이 오늘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장이 이건 합의가 없으니까 안 됐다. 근데 되죠. 그럼 일주일 뒤에 다음 주나 아니면 일주일 뒤도 안 되죠. 의장이 18일 날 돌아오는데. 18일 날 출장 끝난 뒤에 돌아왔을 때 통과되면 날짜상으로 안 그렇죠. 안 나온다는 되죠. 거죠. 안 나오죠. 자동 폐기가 된다는 거죠. 자동 그러면. 폐기되는 거죠. 아, 그걸 계산했다는 겁니다.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뭐 대통령실에서 민의를 거스른다는 말을 했는데요. 진짜 예. 언어도단입니다. 언어도단. 왜냐하면 총선에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민의는 이미 확인이 됐어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여론이 뒤집혀가지고 총선 참패한 거 다 알잖아요. 사실은 공천파동 이후에 사실은 국민의힘의 여론조사가 앞서가고 있다가 소위 말하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하고 난 2주 상간에 예. 완전히 여론이 뒤집힙니다. 예,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그 사건을 계기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총선의 민의는요, 최상병 특검을 하라는 것을 사실상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 야당의 독주에 대해서 나름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에 속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 이것만큼은 총선 민의로 확인된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거는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표명도 했어요. 저도.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말로는 이게 나올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올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걸 못 봤습니까? 나올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실제로 하나도 안 나오면 민주당이 얼마나 큰 부담과 역풍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는 것은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이재명 후보를 두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얘기한 걸 떠올리게 하잖아요. 아. 예? 그거를 국민들이 의심하게 하잖아요. 왜 국민의 의심을 사서 삽니까? 그럴 필요가 전 없다고 보고 예. 이거는 그냥 총선 민심에서도 확인하고 민의에서 확인한 거니까 예. 수용해 주시고 단 수용을 할 때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더라도 만약에 예. 이 조건을 붙여서 그 특검 추천이 너무 야당이 모두 다 추천하게 지금 돼 있으니까 예. 이 부분만 수용해 준다면 예? 합의를 통해서 처리를 해달라 하고 조건부로 거부권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쿨하게 나올 게 없으니까 쿨하게 수용을 하시든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손정욱 변호사가 지금 김상희 평론가 말씀하시는 걸 그냥 쫙 쳐다보시면서 막 말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예, 하시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 최초로 잘못한 겁니다. 그분이 그냥 이런 대민 구조 작전하다가 예,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예,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경찰에서 판단해서 예, 저기로 처분해달라 이렇게 그냥 개요만 적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압수수색권도 없고 본인이 강제 소환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예.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수사도 안 하고 사단장이 과실이 있다. 연대장이 과실이 있다. 이렇게 공동정범으로 과실범 이렇게 단정적으로 본인이 수사를 할 권한도 없고 수사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냥 사건을 조용하게 개요만 경찰에 보내면 예. 경찰에서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으면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되고 예. 책임이 없으면 빼면 되잖아요. 왜 본인이 월권합니까? 왜 항명합니까? 군인이. 이 모든 거는 박정훈 대령이 항명에서부터 잘못됐다. 예.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예,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공수처는요. 변호사들 중에 실력 있는 시험 봐가지고 이게 선발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은요. 그냥 변호사들 중에 자원해서 이게 수사관을 뽑는 거예요. 특검이 공수처보다 이게 수사를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수를 만들었으면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조금 이게 지켜보고 한 두세 달 뒤에 규명하면 뭐가 이게 죽음의 원인이 달라집니까? 한 두 달 뒤에 규명하면 원인이 달라지느냐고, 최상병 죽음의 원인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예. 지금 이게 두 달 공처 지켜보고 특검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미리 하는 걸 뺏어옵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이게 저는 문제고요. 지금 경찰 공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예. 저는 결론을 보고 아마 이게 특검 하든지, 그때도 국민이 요구하면 예. 그다음에 총선 민의 운운하는데 총선이 최특검만 가지고 최상병 특검만 가지고 표 찍습니까? 5.4% 차이 나는데 예. 뭐 물가가 대파 때문에 찍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게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총선의 원인이 있잖아요. 예. 이걸 무조건 총선 민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아니 진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 말씀하세요. 5.4%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은 0.73% 이겨가지고 대통령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독선 독주를 하십니까? 0.73%뿐이 못 이기신 분이. 그 논리는 아예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승복을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고요. 그거 그리고 예. 하나 더 좀 있으십니까? 전에 뭐 국민이 몰라서 이게 뭐 법리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민의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이나 뭐 수사를 먼저 하는 게 맞다는 논리나 이런 거 국민들이 몰라서 정말 이 최상병 특검을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국민의 민도를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이시죠. 총선의 민의가 그건데 왜 다른 소리 하시? 약간 이런 말씀하신 건데 지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0.73 이기가 왜 독주하냐고 비판하잖아요. 그럼 아니, 이게 제가 똑같은 비판한 게 비판을 해야죠. 아니라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자기들은 0.73 져서 독주한다고 비판하면서 예. 자기들은 이게 5.4% 이겨놓고 독주하면 그럼 이게 그 비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제가 비판한 게 아니라 아니, 그 민주당이 비판을 그렇다면- 그냥 반박한 알겠습니다.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은 뭐 항상 나오시면은 뭐 항상 달라요. 자리도 다르지만 의견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오늘도 역시 그러셨는데. 자,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로 가겠죠. 그럼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이 조만간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민주당의 움직임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사실은 이 최상병 특검법 표결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으신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좀 볼까요? 그 내용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안철수 의원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 냈거든요. 그리고 혹시 찬성표 던지겠습니까 할 때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표결 때 퇴장했어요. 표결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 집회도 국회 본관에서 했거든요. 거기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 모습 좀 볼까요? 지금 퇴장하잖아요. 예. 여기 뭐 안철수 의원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집회도 열렸는데 여기도 안철수 의원이 참석을 좀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앞서서 이 찬성을 하는 본인이 여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자기 찬성하는 의견을 밝힌 목소리가 있거든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윤활정 변경 동의안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순직 해병과 국민들이 민생 법안 하나라도 처리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자, 그리고요, 김웅 의원은 퇴장하지 않고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앉아서 표결을 하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저렇게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두 의원이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 유경호 소장님, 특히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 한 말이 있는데 오늘은 약간 다르네요. 스스로 매를 벌었다. 이건 좀 제가 점잖은 표현이고요. 개념이 없는 정치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제가 조롱 섞인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철수 의원이 저기 가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왜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지? 이것도 모르고 가 서 있는 거 아닌가. 최상병 특검이 뭐야? 특검법이 뭐야? 오히려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찬성입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조롱까지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니까 어제 어느 매체가 또 안철수 의원에게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유튜브
어느 그런데. 채널인데 예. 근데 또 어제도 찬성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식의 조롱까지도 받아도 정말 싸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하나하나가 앞으로 정치인 안철수가 다른 일을 할 때 얼마나 족쇄가 되겠어요. 혹시요, 지금 사실은 조만간 당대표를 좀 뽑아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저런 분이 이런 당대표를 거를 나간다고요? 의심을 한 그건 거. 정말 국민의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박수치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원칙도 줏대도 없는 분이 예. 당의 얼굴이 되면 뭐 그 당이 잘 굴러갈까 이런 식의 조롱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와 김상열 평론가의 논쟁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만 예. 저도 딱 하나만 숟가락을 올리고 싶다면 그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일 거라고 저는 봐요. 최수근 상병의 특검, 최수근 상병의 죽음 이걸 둘러싼 여러 논란이 이번 총선의 주된 요인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얘기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견해이기를 저는 제발 바라고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주류들이 역시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암울해진다. 그러니까 왜 이번 총선에서 200석 가까운 그런 의석이 한쪽으로 몰리고 이게 정말 큰 매가 됐다고 예. 평가를 하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진표 의장도요.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고요? 아니죠. 민심에 굴복을 한 거죠. 민심이 가만 놔뒀겠어요? 불과 하루 이틀 상관이지만 김진표 의장이 그걸 외면할 수 있었겠어요? 그걸 외면했으면 김진표 의장 역시 국회의장으로 정말 제대로 될 분이 간 거는 아니라는 평가를 막판에 본인이 오명을 뒤집어 썼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민심에 굴복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 의원 마찬가지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단순히 어저께까지는 최수근 상병 특검법에 전 찬성하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반대 기권 가가지고 오히려 피켓 시위까지 동참한 저거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라는 사람은 신뢰와 줏대가 없는 거에 대한 아주 두고두고 이 잣대가 되지는 오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안철수 의원이 없으니까 제가 좀 변호를 한다면 변호를 지금 하신다고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두 흐름이 있어요. 아예 제처럼 이제 특검을 아예 반대하는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철수 의원처럼 특검을 하자. 일단 공처 보고 하자. 공처 보고 하자. 시기를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은 여야 합의로 공처 보고 하자기 때문에 오늘은 일방적으로. 근데 이게 무조건 통과시키니까 아마 반대한 게 아닌가.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다. 제가 대화를 해본 바로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런 총선 민심에 물론 지금 여론도 최상병 특검이 높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게 총선 민심하는데 그럼 총선 민심이 김건희사 특검도 총선 민심, 한동훈 특검도 총선 민심, 모든 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모든 법안은 민주당 이기성이 다 총선 민심.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거죠. 물론 전체 여론이 높다는 걸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비약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저는 최상병 특검까지는 저렇게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저는 또 그렇게 그건 또 하지 다른 않았어요. 의견이시군요. 과유불급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너무 그 뭐랄까 일반화의 오류를 너무 많이 범하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두 분이 팽팽하시네요, 지금요. 자, 오늘 국회 상황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또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오래간만에 모습이 뭐랄까요? 포착이 됐다고 할까요? 그 주제로 좀 가보죠. 두문불출입니다, 요즘에. 한동훈. 근데 목격담이 나오고 있어요. 사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별다른 입장도 내지 않고 연락을 하신 분도 많지 않지만 정치권에서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 굉장히 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 이겁니다, 지금요. 우선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고요. 그 영상 뒷부분에 뭔가 목격담과 관련된 모습이 붙어 있습니다. 보시죠.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습니다.
뒤에 사진 보시면 뒷모습이 찍혔어요. 뭐 어디 집 근처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보게 사진 찍어서 공개하고 그러신 분인데 화면을 좀 정리해 보죠.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외출을 한 거죠. 왜 외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뭐 뭘 사기 위해서 한 건지 어디 하면 식당을 가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걷는 상태로 봐서는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죠. 일단 사진이지만 저런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반응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의 반응인데 일단 사진을 올리신 분은 지인이 낯익은 얼굴이라 눈인사하고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공개했는데 반응이 이래요. 드디어 밖에 나왔구나. 그 기다렸다는 뜻이 물씬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뒷모습도 아름다운 새날의 일꾼. 이거 지지자 확실합니다. 그리고요. 운동화가 한동훈이 확실. 역시 지지자 분명합니다. 운동화까지 알아봐요. 저 운동화 옛날에 신었던 거 내가 안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준우 전 의원님. 어떻게 보면 복장도 보면 간단한 집 근처 외출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고 특히 지지자들이 연예인도 아닌데 정치인인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오고 기다리는 거 이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예. 좀 이제 민심의 이제 불역에 의해서 물에 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심의 바다 위에 좀 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가라앉지 않고 또 계속 띄워주고 있다. 이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저런 장면을 찍어서 어디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시죠. 본인이나 본인의 주변 지인이 스스로 올리는 경향이 많죠.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에 반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스타일이시라고 저는 얼마 전에는 그 큰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모습도 공개되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시시지미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본인이 스스로 SNS 활동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서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주변에서 목격담을 저렇게 스스로 화제가 될 정도로 올라오고 내용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없어요. 모습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찍혔다. 그것도 뒷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화제가 된다는 것은 한동훈의 정치적 우리 당의 자산으로서는 대단한 이제 자산이구나.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간다 그러면 지난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국회에 그 화환이 왔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위로하고 250개가 넘는다 그랬죠 그때. 어떤 데는 600개란 말도 나왔었어요. 600개요. 갈아 끼우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팬덤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이 나온 게 어떻게 했느냐 이 론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아마 저런데 민심으로 이제 주목받는 연예인처럼 그런 셀럽의 단계에 오른 그런 상황이라 보여주고요. 단적으로 비교하면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참패했던 김무성 당 대표라든가 황교안 당 대표에 비교하면은요, 그분들은 전혀 저렇게 어떤 생활 속 일상의 모습들이 주목을 받거나 그때는 전혀 없어. 그거 조금 이따 그 얘기 해볼 텐데 그때는 그런 모습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런 식으로 자기 노력하지 않고 주목을 받고 시선을 끌어모으는 능력은 정치인으로서 엄청난 자산이고 이게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머지않아서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그러니까 별의 순간까지 아니더라도 혹시요. 그러니까 영향 말씀하시니까 네네. 본인 입장에서는 무슨 당대표를 나가거나 아니면 뭐 조만간 조기에 정치권에 복귀하는 이런 생각이 없더라도 저런 반응을 자꾸 나오게 되고 듣게 되고 접하게 되면은 생각이 바뀔까요? 달라질 수 있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그때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씌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원들이나 여론이 여론은 오히려 이제 용산에 있지 않는가 참패의 원인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공격을 이제 참패의 원인으로 공격받는 모습이라고 시민들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총선에서 수고를 했고 그것을 결과를 어쨌든 탄핵 저지를 지켰는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새로 당을 이끌어준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당의 새로운 지지자, 새로운 또 지지 세력 외연 확장에 예.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저 뒷모습이 공개된 거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드디어 나왔구나. 여기에 뭔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알려지기로는 다음 주부터는 누구누구를 만난다. 누구누구와 뭐 오찬, 뭐 식사자를 하기로 했다. 이런 게 좀 알려진 내용이 좀 있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두문불출, 뭐 자맹, 뭐 이런 표현 나오죠? 뭐 나타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일단 이상민 의원 등 본인이 직접 영입한 인사들과 뭔가 만남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낙선하신 분들도 만날 거다. 조만간. 그리고 국민의힘의 사무처, 그리고 수행팀, 그러니까 선거 때 본인을 도와줬던 어떤 당직자 등등등이죠. 이런 분들과도 따로 만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날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요. 이상민 의원 어제 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화도 안 받아요 요새. 예. 전화 안 받. 예, 나는 예. 친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별로 친하다고 생각 안 전화를 해요. 좀 응답도 해보네요. 없고 그 전에는 선거 영입할 때는 네. 뭐 전화도 빨리 내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꼬실 때는 되게 하더니 이미 이제 딱 집토끼가 되니까. 예. 김상희 평론가. 네. 근데 지금 저 예정돼 있는 게 사실은 뭐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알려져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저걸 보면은 당선하신 분, 낙선하신 분, 선거 때 도움을 주신 분, 그리고 본인이 영입한 분들은 이제 계속 차차 만난다는 거예요. 이미 만나신 분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 정치권 여당 인사분들을 쭉 만난다는 예정을 잡고 있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인사 차원 정도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어떤 복귀를 알리는 신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사 차원으로 끝나야죠. 끝나야 된다? 네, 저게 복귀를 알리는 것까지 만약에 간다면은요. 예. 지금 우리 이준우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줬지만 사실 이 지금의 인기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중성에 홍준표 심평 의원의 원색적인 비난이 오히려 동정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중성과 동정론은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근데 다음 전대를 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순간 본인이 스스로 나는 진짜 총선에 책임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상황이 바뀐다는 그렇죠. 총선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던 한동훈. 그 한동훈이 이 현 정권에 아주 특이하게 책임지는 모습. 책임이 있으면 그 자리를 더 잘할게. 그만두지 않고 맡아서 더 잘할게. 이렇게 책임지는 비상식적인 책임지는 모습으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대에 나오는 모든 후보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는 총선 이후 총선 책임론을 다시 꺼내게 되죠. 모든 후보가 그거 가지고 공격할 텐데요. 그러면 진짜 책임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정 정도 책임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조금 저런 모습 나타나지 않고 자맹을 하는 모습을 이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그래서 겁니까? 저는 총선 결과의 분위기가 정리되는 국면까지는 자중해야 된다. 그리고 저렇게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본인에게 섭섭할 만한 사람들만 만나야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당선인들까지 만나서 뭐 축하 자리를 한다거나 뭐 향후를 논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은요. 낙선인 정도는 괜찮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분까지. 미안한 사람들, 낙선인 중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 겁니다. 지금은 동정론도 가세가 된 상황인데 자칫 그게 비판과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의 어떤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아까 이준우 전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어요. 과거에 당대표 또는 뭐 비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선거를 이끌었고 참패한 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과 한동훈 전 위원장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하세요.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볼까요? 과거 총선이군요. 2016년 총선, 그다음에 2020년 총선, 이번 총선, 세 총선인데 앞서서 2016년 당시에는 김무성 대표 체제, 2020년에는 황교안 대표 체제, 패배죠, 결과는. 근데 당시는 이 두 대표 모두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재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냥 원회에 머물면서
별다른 활약이 굉장히 어려운 상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뭐 치명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 총선도 역시 여당 국민의힘 참패거든요. 근데 이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상하게 아까 정언드렸잖아요. 사진 한 장 나오는데 지지자들 반응이 저렇게 나오고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집중되고 특히나 최근에 어떤 자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로서는 압도적인 수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지금. 손정국 변호사. 왜 그러는 겁니까? 아마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는 게요. 앞에 두 분은 이제 그 참패의 전적인 책임이 있죠. 황교안 대표는 이제 책임. 야당의 대표로서 전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고 최소한 이게 공동 책임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실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이 분산되거나 오히려 대통령실로 가버리니까 그게 첫째 다르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분들은 이제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출마를 했죠. 배지 달라고. 그렇죠. 블록에 떨어졌지만. 근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진짜 선당우사로 본인은 아무것도 안 누리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비례 갔으면 배지 달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편한 지역 가면 배지 달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성과는 안 누리겠다. 그래서 진짜 백의종군한 거예요. 아, 그 모습이 달랐다. 황교안 대표가 틀리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게 두 번째 당을 위해서 그냥 희생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차이가 제가 보기에 팬덤층이나 나이도 중요하다 봐요. 저분들은 이제 이미 연세가 상당히 많이 됐었고 예. 그다음에 이거 팬덤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죠.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73년생입니다. 아직까지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젊은 나이죠. 그리고 상당한 팬덤이 이미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적인 세 가지 차이 때문에 지금도 한 위원장이 여론의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보수에서는. 윤기호 교수님, 같은 총선 패배인데 앞선 대표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반응이 다른다는 거죠.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 환경이나 시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나 진보 또는 친민주당, 친국민의힘으로 절대적인 지지층이 아무리 자기들이 지지하는 쪽이 죽을 써도 최소한 20% 아니면 30%대의 지지율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아주 양극단의 예. 대립 정치 뭐 이렇게 더 가속화됐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 초반 뭐 아무리 곤두박질을 쳐도 예. 유지되고 있고 평균적으로 30%대가 지금까지 2년 동안 30%대를 유지된 거 그게 저는 고스란히 투영이 돼서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이미지였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저렇게 선거 참패 책임 궁지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200개든 300개든 화환으로 표현되는 팬덤들은 예.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시각을 좀 더 넓혀놓고 보면 중도층이나 물론 민주당 지지의 반대쪽에서 보면 한동훈이라는 저 리더는 과연 앞으로 유효한 카드일까. 그러니까 김무성은 그 이전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말 정치판에 온갖 뭐 아까 뭐 박지원 뭐 등등을 얘기하면서 정치 구단 얘기할 때 김무성 전 의원도 충분히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예.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울타리 밑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에 불과했죠. 뭐 옥새 들고 아무리 부산 영도에 가서 했지만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김무성은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인 이제 반열에서는 탈락하고 일부 패거리들의 리더에 그냥 국한된 거 아닌가.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은 불과 1년 만에 들어와서 야당 대표로서 물론 선거를 치른 건 맞아요. 그러나 태극기 부대와 손잡겠다는 그게 외연 확장인 걸로 착각을 했던 그 패착이 예.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고 다니는 그 모습으로 고스란히 연결이 되잖아요.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굳이 따진다면 김무성보다는 오히려 황교안에 더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갑자기 완장을 찬 여당 대표라는 그 한계가 예. 결정적이고요. 그 얘기는 스스로 본인이 빛을 발하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냥 더 쉬워진 완장을 그냥 차는 그게 있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건 어찌됐든 완장을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찼지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뽑힌 대표가 아니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였다면 예. 앞으로 대한민국을 3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에 대한 미래 비전을 하나라도 제시해서 그걸 유권자들에게 기억을 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선거 끝난 지금 한동훈의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가 이렇게 바꾸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단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오로지 한동훈의 입에서 나온 건 이재명 나쁜 놈 또는 죄송합니다. 제가 놈이란 표현을 해서 이재명 나쁜 사람.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예. 조국 심판. 그래서 예. 2조 심판 이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다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3년 동안 여당으로 집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정치인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에 드린 이 말씀이 가장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사희 평론가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보태서 좀 한마디 예, 말씀하세요. 드리면요.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안 나오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나오면 안 된다는 안 된다 이제 말씀이시죠. 예. 근데 저는 조건이 달라지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이 좀 바뀌는 거. 예를 들면 현재 100대 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만 뽑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원들만. 당원만 뽑게 되는데 이게 일반 여론조사 포함해서 50대 50으로 가면은요.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뿐만 아니라 나경원 당선인도 있고 안철수 유승민 의원도 50대 50이면 참여하겠다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룰을 바뀌는 상황이 오고 그다음 하나가 뭐냐. 윤통과 만나는 윤 상황. 대통령과 만나는 그렇죠. 상황이 있다면 그 투샷이 나온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예. 한동훈 위원장은 나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금 뭐가 없어요. 알려지는 게 연락을 했는지 만나는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아무 접촉이 없는 걸로 좀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움직임이 다음 주부터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도 있고 특히 국민의힘과 관련이 많으신 연예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까요? 앞서서 총선 끝나고 나서 연락도 안 하더라 섭섭하다 이런 입장을 내셨거든요. 근데 조금 연락이 갔나 보네요. 뭔가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우리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무슨 국힘 당원도 아니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무 타이틀도 없지만은 고맙고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그날 그냥 하루 종일 국힘이 저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되든 안 되든 빨리 김웅한테 전화해라 당 차원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갑자기 막 전화 오더라고요. 요 마포잖아요 상황이. 조정훈 용산의 권영세 후보, 이제 양산의 이제 김태호, 대구의 주호영 그 사실 기분국 선생님이 좀 얘기를 잘못하신 게 저는 그 다음 날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바로 다녀가서 네. 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내게 돼서 고맙다 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무도 전화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당 차원에서 전화를 한 사람이 없었나 보다. 본인이 좀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섭섭하다.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알려진 뒤에 전화가 많이 왔더라. 화면 좀 볼까요? 어떤 분들이 전화를 했다는 건지. 본인이 직접 이름을 누구누구라 밝혔죠. 조정훈 당선인, 권영세 당선인, 나경원 당선인, 배현진, 주호영 등등등 이런 분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 이준우 전 의원님. 하나 더 볼까요? 또 있으면 낙선하신 분도 전화했다 그랬죠. 다음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낙선하시면 연락이 온 분이 이혜훈, 박민식, 이용 이런 분들, 이런 정치인들이 낙선했지만 또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알렸는데 이준우 전 의원. 당에서 무슨 지시나 공고가 있었나요? 갑자기 전화를 안 하다 이렇게 많이들 하셨을까요? 참 이게 자발적으로 이제 저 소식을 이제 뉴스라든가 방송에서 듣고 아마 전화를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지시라기보다는 전화 한번 해봐. 그렇게 김은국 가수 우리 보수 우파에서 저렇게 지지해주는 연예인 잘 없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서는 용감한 김문구한테 격려했다는 전화 좀 하는 게 어떻겠어? 라고 공감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공감대가 있고 그걸 아마 단톡방에서 올렸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딱 무슨 지시 같은 게 아니라 이런 기사를 올렸겠죠. 그럼 그 보면 많은 단톡방에 있는 그 멤버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저런 분들이 이름이 언급된 분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표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당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감사 표시라든가 감사 연락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하면 뭐 저기 원내대표라든가 뭐 아니면 선대위 비대위원장. 해산됐지만 선대위 차원에서라도 뭔가 자 이런 건 있어요. 선대위가요 이번에 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 미래는요 예. 선대위 해단식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완전 흩어진 너무 거예요? 조용하게 보냈었고 참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이 총선 결과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날 단체 문자가 나왔어요.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언제까지 짐을 빼달라 이렇게만 하고 해단식에 대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때 약간 전부 다들 그게 정리가 안 된 거군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섭섭함이 되게 컸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화 연락을 그 선대위의 간부급이 정식적으로 쭉 하든가 아니면 어떤 그렇죠.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뭐 했으면 좋겠는데 단체 문자로 건조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필요할 때는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인데 끝나고 나서 참패했다고 뭐 밥 먹자는 말도 안 하고 헤어지느냐 이런 말 할 만하죠. 근데 그 말은 김명국 씨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선거에 참여했던 모든 분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인가 보네요. 저 포함해서 아마 다 캠프에 있던 그럼 분들 다 섭섭하신 분이 여전히 많이 계시는 거네요. 많이 있을 건데 근데 저걸 보면서 대리로 이제 저희가 웃으면서 좀 마음을 달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긴 했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은국 씨가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도 꺼내놓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문자가 와서 안녕하세요. 김은국 선생님 맞나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죠. 네. 선생님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당 수습 때문에 자기 또 사퇴했잖아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제가 몸이 좀 이제 조금 좋아지면은 그때 한번 연락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좀 볼까요? 뭐 추가적인 얘기를 좀 더 한 게 있다네요. 이렇게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은국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또 통화를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전화가 돼서 뭐 본인이 못 챙겨서 죄송하다 이렇게 그리고 몸이 좋아지면 모시겠다 했다. 김은국 씨는 그러면서 뭐 한 5, 6월쯤에 따로 만났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또 전했다 그러죠. 손정욱 변호사.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집에 머물거나 뭐 두문불출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두문불출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얼마 전에 그 비대위원들하고도 이제 청담동에서 그건 이제 16일인가요? 그때 예. 그 이후에는 뭐 특별히 뭐가 없었는데 지금 연락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화를 뭐 받고 조언을 좀 받았다는 사람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락했다는 또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완전하게 두무불출이나 연락 끊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공개 활동을 해야 된다 봅니다. 공개 활동을 공개 활동? 성찰하고 이제 반성하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고 뭐가 부족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국민의 사랑을 더 받는지 예.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그럼 공개 활동이라는 건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라는 거를 뭐 외부나 정치권에 알리고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아도 그냥 그대로 그걸 인정하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일부러 뭐 알릴 필요는 없지만 아까처럼 이게 낙선자들하고 모임을 하잖아요. 예. 또 이제 5.18에 광주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낙선자끼리 만나서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데 부족했을까? 예. 이렇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그 성찰하는 이래야 되잖아요. 혼자서 반성한다고 반성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제 더 민심을 많이 듣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3년 만에 그 SNS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앞으로 좀 더 자주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그리고 더 그고 나면요. 예. 언론에도 이게 좀 나가십시오. 언론에? 이제도 이게 한동훈 위원장 섭외가 인터뷰했다는 언론이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실제 없었잖아요. 뉴스와이드도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뭐 확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치는 소통입니다. 소통.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예. 그다음에 SNS, 페이스북이나 글도 올리시고, 예.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많은 천하의 의견을 많이 들으십시오. 이래야면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복귀 타임이나 뭐 저도 이번에는 좀 빠르들 수도 있다. 이래 보지만 그것도 이게 한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니까 예. 저는 많은 의견을 소통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앞서서 김은국 씨는 뭐 한동훈 위원장 만나면 술 한잔 하고 싶다 뭐 이 소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술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뭐 하여튼 김은국 씨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좀 오늘 좀 관심의 대상이 올랐어요. 이런 가운데요. 한 전 위원장에게 굉장한 관심을 그동안 표현한 그 관심은 사실은 호의적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국 대표였거든요. 한동훈 특검법 얘기를 선거 기간에도 선거 이후에도 계속 꺼내놓고 있죠. 그리고 좀 민주당과 같이 뭘 하자 이 얘기를 계속 꺼내놓는데 우선 그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예. 조국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법안 발의는 열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법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한동훈 특검법을 첫 번째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인가는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우리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예. 조국 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라든가 그다음에 상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뭐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이른바 이제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거 이제 검찰 시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좀 파헤치자.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조국 대표에게 협조할 걸로 판단하십니까? 일단 내용을 봐야 될 거고요. 이게 정치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큰 있겠죠, 특검법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여당의 유력 주자 하나를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유력 주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 보자 이거잖아요, 지금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특검을 과도하게 밀어붙였는데 그게 별로 근거가 없다고 나오면은요. 이 정치적 파장이 민주당 만약에 협조한 민주당 그러니까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협조한 민주당 그리고 자칫 이거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만 또 키워준 거 아니냐? 그렇죠. 잘못하면 엄청 키워줄 수가 있는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예. 지금 전국의 주도권을 끌고 가면서 얼마든지 대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있는데 이런 도박성 이게 시도를 도박성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된다니까. 그 내용이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거는 정말 의구심이 있네. 이거는 조사해야지라고. 이거 왜 조사 안 하지? 이게 정권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정도의 의구심이 들 정도의 뭐가 나오면 협조해줘. 근데 조국 대표가 샅샅이 막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발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사건이 조사되고 손정선 검사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드러난 것들 사실들이 다 이제 정황이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살펴보면 대부분 거기 스토리나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어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 지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몇 개 있지만 이 정도의 모험을 할 정도의 인지는 그 내용을 가져오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는 달라질 것이다. 섣불리 그냥 조국 장관이 한다고 해서 협조하거나 그럴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도박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조심히 다룰 사항이지 무작정 협조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조국 대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는데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한동훈 특검법안 만약에 발의된다면 무슨 내용이 담길까? 이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예요. 이른바 검찰의 고발사주 요 논란 의혹 이게 있었잖아요. 요거 관련된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관련돼서 요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딸 이른바 이제 입시 관련 아니면 논문 대필 관련 그러니까 딸의 논문 대필 관련 의혹도 있는데 이것도 자기 조국 대표가 사실 이 지점 굉장히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담길 걸로 보여요. 유경호 소장님. 이게 이제 특검법까지 만들 사안이냐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앞에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있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딸 논문 대필 의혹 저게 들어간다면 한풀이 하자는 거냐 그렇게 보복하려는 거냐 이런 반론과 반박을 당장 불러오겠죠. 저런 내용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그러지 않겠어요? 특검이라고 판을 벌려놨는데 정작 부르는 건 한동훈이나 조국이 아니라 그 딸들이 오히려 도마 위에 올라가는 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다시 되풀이해야 되는. 사실 또 세간에서는 그 부분에 또 굉장히 집중하지 않을까 주목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관심을 거기에 가질진 모르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아버지들의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뭐 논문을 또는 뭐 경력을 위조를 했는지 아니면 뭐 누가 도움을 줘서 그걸 완성을 했는지 이거 파헤치자는 걸로
과연 특검법까지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특검법은 그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예. 차라리 이걸 조국 혁신당이 접근을 하려면요. 예. 검찰의 기소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 예.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검찰의 특수부 사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물론 칼을 휘두르는 거긴 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의 잣대로 잘못한 게 있으면 기소를 해서 벌을 주겠다. 예. 그러나 보니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죄가 되고 검찰이 덮어버리면 죄가 되지 않는구나. 손준성이라는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세인들에게 비춰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죄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덮이는 거. 이건 누가 잣대를 거기에 댈 수 있느냐. 예. 검찰 수뇌부가 다 결정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기소 독점주의에서 비롯된 폐해다. 오히려 이걸 더 한기 부각을 시켜서 그에 대한 관련 법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보완하는 게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치기를 당한 검경 수사권 예. 조정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차라리 더 합리적인 접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발의되면 당길 걸로 예상되는 부분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지금 3가지 정도인데요. 특히요 이 마지막 부분 딸 논문 대필 의혹 관련된 이런 것도 지금 조국 대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이 사안이 2022년 당시 국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갔고요. 지금 자칫 이게 뭔가 한동훈 전 위원장만 띄워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 썼어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한동훈의 그 딸하고 조미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조미는 정말 뭐 유급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시험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딸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거든요. 자, 그 딸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만 밝혀지고 괜히 내가 책임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 조석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딸은요 예. 미국의 ACT 그 입학 시험에 만점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그 송도 국제학교도 수석 졸업하고요. 정말 실력 있는 이런 게 수제입니다. 아까 진중권 교수와 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같은 맥락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 MIT 뭐 다른 대학도 합격했지만 미국에 그게 그 정시로 학교한 엘리트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경찰이 무혐의한 거는요. 자료를 안 보내주잖아요. 자료를 안 보내주니까 이게 미국이나 그래서 이게 수사를 못해가 무혐의 불송치 않는데 예. 특검하면 이게 자료 보내줄까요? MIT나 다른 게 뭐 기획서나 뭐 만든 데서 특검이면 보내줄까요? 경찰이 안 보내주는데 그러면 이게 특검은 빈손으로 끝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우리 고발 사주 있잖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 핸드폰 비밀번호가 이게 아마 수십짜리 될 겁니다. 풀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손준성 검사도 이제 저는 억울하다 보는데 항소심 중이거든요. 근데 거기 뭐 갔는지 예. 비밀번호도 못 풀고 풀어봐도 이게 사주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이것도 빈손이고 뭐 저 징계했다는 거는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뭔지 징계 한동훈 위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특검하면요. 예. 결국 빈손으로 끝나고 오히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만 올려주고 예. 조기 복귀를 부를 것 같아요. 요거 마지막으로 이준우 전 의원께서 설명하실 게 있다고 지금 발언 기회를 잠깐 달라 그랬어요. 제가 짧게 드릴게요. 그 한동훈 특검법은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봐요. 저는. 그럼 나오면은 발의하죠. 나오면 발의합니다. 근데 안 나온 경우를 가정하면요. 예. 이런 식이에요. 무대에서 주인공이 빠져서 뒤에 있는데 예. 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다시 무대로 끌어올려 주느냐. 굳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민주당 이재명도 아마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로 굳이 예.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나한테 경쟁자가 되면야 본인이 같이 협조해서 발휘하겠지만 예. 굳이 떠나간 사람인데 무대에도 없는데 뭐하러 굳이? 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전당대회 나오면은 한동훈 특검법이 발휘될 것이고 안 나오면은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겠다. 신중하다 이런 말씀 들리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또 곁들여집니다. 여기서요. 이런 가운데요. 다음 주제는요. 이게 특정 지역과 관련돼 있지만 또 고민을 좀 해볼 문제이긴 합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크죠. 땅이 큰 게 아니라 인구적으로 크죠. 이거를 남북으로 나눈다가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지도 못한 어떤 반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 주제 가보죠. 경기 북도의 새 명칭은 평루도. 평루도요? 평자가 들어가 있는 어떤 이 도 이름은 사실은 북한에나 있고 뭐 평안도인데 평루도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화면으로 이 평루도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드리죠. 최근에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간단하게 뭐 통상 경기 북도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 이름을 쓰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쓰겠다라는 방침을 정해서 공모를 했어요. 이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분이 낸 이 전국에서 이 공모를 받았다 그래요. 꼭 경기도뿐만 아니고. 그래서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분이 공모된 게 선정이 됐는데 저기 보시면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줄여서 평루도냐 이렇게 또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김동연 경기지사는 굉장히 어떤 미래의 상징이고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다만 뭐 논란이 되면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김동연 지사의 목소리 좀 들어보죠. 오늘 우리 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에 대한 이 식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라스트 마일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냐.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결승전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튼 의미부여를 했는데 근데요 이게 지금 반발이 좀 생겼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경기도가 요거 관련된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반대 청원. 오늘 오후 3시까지 보니까 27,000명이 넘었어요. 이게 10,000명이 넘게 되면은 도지사가 답을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근데 일단 반응을 좀 보세요. 아니 북도 주민한테는 물어는 봤습니까? 이분은 경기 북도, 경기 남도를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한 약간의 반대를 하시는 것 같죠? 그리고 이름은 둘째치고 분도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름도 이상하지만 분도도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이름 갖고 이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으네요. 북한에 사는 줄 알았다. 아, 이름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셨네요. 그러자 경기도 관계자가 정식 명칭을 확정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거지. 일단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정된 걸 뽑힌 겁니다. 그리고 김도영 지사는 다른 이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내놔요. 이준우 전 의원님, 일단 이 이름에 대한 평, 이거 분도 여부가 아니라 이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이게 대상으로 뽑혔을까? 예. 이 심사하신 분들이 이게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심사한 분들이 좀 어떤 경력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 이름 자체가 지역명 자체를 저렇게 길게 해서 줄였을 때 못 알아듣는 알아듣기 어려운 평화누리도 뭐 이런 개 이름 짓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보자마자 이게 의미도 잘 와닿지도 않고. 평화누리. 그러니까 평화라는 걸 좀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누리는 이제 세상이란 뜻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말로. 그렇죠. 온누리의 평화를 누리게 하자. 뭐 예, 특별한 걸 빼도 평화누리도 줄여서 또 평루도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게 모르겠어요. MZ 세대들한테는 저게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MZ든 전 세대 골고루 평화누리 특별자치도가 입에 달라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경기 북부라고 다 알려져 있고 이미 고착 같아서 부르고 뭐 있는데 통상 경기 북도, 경기 남도. 남도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바꿔서 저렇게 공감대를 얻기 힘든 평화누리도라는 명칭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저 이름을 제안하신 분이 경기도 주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러세요? 예. 타 지역 분이라고 그러세요? 예, 타 지역 뭐 대구에 계신 분인가? 그분이 이 이름을 제안했고 그게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유래라든가 뭐 제안한 자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좀 공감을 얻기 힘들고 굳이 예, 도지사님께서 저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안하신 분이야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해서 공모에 응하신 거죠.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근데 이거를 이게 가장 대상감이다라고 선정을 한 게 이제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는 건데 김종현 지사가 조금 해명을 내놨죠.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 짓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하면서 이 이름을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정부의 공식적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이름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안이나 이름이나 또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수단 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수상된 거에 불과하다고 또 약간 해명을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이름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지금 이 이름에 대해서. 이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사람들도 있고 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사람도 계시겠죠. 있을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뭐냐? 경기 북부가 우리나라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조금 상징성도 있고 예민한 이 이념 정체성의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접경 지역이다. 그렇죠. 근데 그 지역에다가 이념의 정체성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은요.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평화누리라는 게 약간의 이념이 들어간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그 지금. 지역에는 그런 민감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지역이 아닌 데다가 그런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뭐 그냥 논쟁이 보다. 촉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지역 자체가 예. 남북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특정 정파가 정파색을 드러냈다는 느낌을 주는 이름을 붙이면 예. 그 이름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름이야 좋죠. 좋지만 정파적으로 느끼는 순간 다른 쪽에서는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평화누리 자체만 뭐 그냥 좋은 뜻과 좋은 그렇죠. 이름일 수 있지만 이거를 왜 굳이 경기 북도를 이 이름을 써야 그렇죠. 되는가? 그러면 지역 자치 통합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이름을 접하신 분들 중에 반응 중에 하나가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평화부지사라는 자리가 있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논란이 되시던 인물들이 맡았잖아요. 그때도 평화가 들어갔다. 그 직함에 이걸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적으로 제가 진보니까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긴 그냥 지역이고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존재하는데 거기에 나만의 정체성으로 거기에다 색깔을 칠하겠다 이러면은 거기에 그렇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반발하죠. 혹시 다른 이름이 있다면 어떤 이름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아니, 지역은 그냥 지역명 붙이면 그러면 돼요. 경기 북도? 이렇게? 그렇죠. 충청 남북도 있고 호남에도 전라 남북도 있고 경기 남도 이렇게 네, 경기 경상도에도 북도. 남북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왜 저기에다가 그런 지금 뭔가 이렇게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일 이유는 그러네. 없는 다른 것이죠. 지역은 남도 북도 다 이렇게 붙이는데 왜 여기를 굳이 다들 북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이름을 지려고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불만 표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약간 모임처럼 만들고 활동하는 공간, 이 가상 공간이 제명인의 마을이잖아요. 여기도 약간 좀 시끌시끌한가 봅니다. 이거 가지고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지도하고 같이 있는데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 있는 반응이 이 표를 또 나왔는데요. 수박 김동연 때문에 지금 경기 북부 난리 났다. 김동연의 평화누리도 반대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이게 이제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 있는 거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이렇게 돼요. 이것도 아마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보여요. 이딴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갈아놓은 경기 북부 텃밭이 망쳐지고 있다. 애를 써서 텃밭가리를 해놨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는 반응이에요, 지금요. 근데요, 이 경기 남북도 분도는
김동연 지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도 찬성한 방향 정책이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죠. 경기도는 1,400만 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 다만 이거는 매우 신중하게 절차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하신 분들이 지금 김동연 지사를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경기북도 애써서 텃밭 이 밭갈이를 해놨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재적 성장력이 크든 작든 미래 경쟁자에 대한 견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렇게 읽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선이 앞당겨져 가지고 2017년에 치러지고 2022년에 치러지고 2027년에 다시 치러지잖아요. 그 바람에 사실은 그 직전 지방선거의 임기를 마치게 되는 광역자치단체 장들이 누가 봐도 상당히 유리한 후보들 중에 한 군을 형성할 거다. 그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그동안의 다른 광역단체장들보다 오히려 대권 경쟁에 조금 더 유리함을 점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막상 지난 2년 사이에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존재가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권은 그렇다 치고 지금 야권 내에서 이재명의 독주를 그래도 견제까지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경쟁을 해볼 만한 잠재적인 후보 중에 김동연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이니까 그에 대한 견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명칭 논란이 저는 평화라는 이름이 그 접경 지역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당연히 부각이 됐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당사자들이 꺼냈어야죠.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거에 동의를 해야 되고 당사자들이 최종 결정까지 하도록 여론을 모으고 이게 공론화지. 아니 제3자가 나서가지고 그냥 전국에 있는 계신 분을 대상으로 아마 공모를 받아서 결정을 바로 한 것 거기에 같아요. 저는 경기도에 패착이 있었다. 그리고 이걸 아마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까지 갔는데 마지막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설사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야 규명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당연히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을 거고 그 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렇겠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거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먼저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3자들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순서였고 맞지 않았을까. 이 논란 때문에 경기북도와 경기남도의 이 행정광역 때문에 생기는 이 비대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 그래서 이걸 분도를 합시다.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그건 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도에 대한 반대와 반발까지 또 이어질까? 그걸로 이어진다면 그동안에 했던 공이 너무 아깝게 되지 않을까. 노력이 너무 아깝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름 갑자기 이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뭐 이런 이름이 돼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게 그 김동연 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의 법률로 정해야 그렇죠. 됩니다. 법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는 걸 본인이 결정할 수 있나요? 본인이 아마 강력히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일까요? 네, 그래도 이게 도의 그 민주당 입장이 있잖아요. 저 실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걸 또 싹 덮어주시고 하나를 또 곁들여서어요. 이거 법상인데 지금 됩니까? 지금 약간 이런 말씀이셨어요. 아무튼 논란, 약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와서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사진으로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릴 텐데 두 장면의 사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우선 왼쪽이 출산 장려금 1억 원. 어떤 기업에서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직원들에게 아이를 낳게 되면 1억 원을 준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 이게 하나고요. 그 옆에는 뭡니까 저게? 뭐죠? 고기입니까? 뭐 이게 장어입니까? 뭐 물고기예요? 뭐예요? 이게 돼지고기인데 비계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사진. 금 1억 원 정. 요 얘기부터 좀 해보죠. 우선 관련된 영상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시책의 공헌 사진입니다. 장려금을 지급함 2024년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발전과 국가 발전이 같이 이룩되도록. 일단 한 기업에서 직원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1억 원을 지급한다. 실제 지급을 했어요. 굉장한 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다른 기업에 다니는 분은 부럽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저 정도로 그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가 분명히 일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국민들에게. 출산지원금 1억 원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1억 원이 만약에 지급된다면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무려 62.58%의 응답자가 이거 출산 동기가 될 수 있다.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거. 그렇다면 이분들은 만약에 이게 제도적으로 한 아이가 낳을 때 1억씩 지급이 된다면 이건 아이를 낳을 그리고 더 낳거나 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로 보이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6명이 긍정적 평가를 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 소정욱 변호사, 이게 단순히 정부 정책에서도 고민할 지점이 생겼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옛날에 로마 시대도 저출산이 심각했는데요. 예. 그 로마의 그 책 보면 이제 그때는 독신세를 부과했어요. 독신 세금을. 혼자 사시는 분한테 세금을. 근데 지금은 이제 독신세를 때리는 거는 조세 저항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거는 이제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쪽에 메리트를 주는 이 방법은 이게 저는 괜찮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출산 물론 돈으로 애 낳게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저출산 예산이 몇십조 될 겁니다. 지금까지 뭐 그걸 다 누적하면 380조 원을 썼다 그러죠? 근데 1년에 지금 한 28만 명 정도 태어나거든요. 1억씩 주봤자 게 28조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28만 명이 태어나면 그러네요. 1억씩 해봤자 한 20만 명 정도라고 가면 20조 조금 더 되겠네요. 근데 그 예산들이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 눈먼 것처럼 돼 그거보다도 있으니 더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 군데 지원 형태로 분산되니까 효과를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걸 이게 모아서 한 번에 1억 정도씩 주면 직접 지급을 하면 아니 헝가리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집이 없어 결혼 못 하잖아요. 예. 몇 억을 대출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애를 낳을 때마다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자 원금을 1억씩 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1억이지만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 지금. 옛날에 그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걸 주장했잖아요. 헝가리식 모델에. 지금 여기 뭐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법으로 뭐 저금리로 돈 빌려준지 자녀 수에 따라서 이자나 원금 탕갑 이거거든요. 이 정도로 이게 충격요법이 좀 필요하다 봐요. 이건 나라가 소멸되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 정도 충격요법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물론 이제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게 그래서 이게 한 기업에서 했던 1억 이게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근데 사실은 뭐 결혼하면 1억, 뭐 아이를 가지고 5천만 원, 뭐 1억 이 얘기를 한참 전부터 꺼내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또 회자가 되네요. 이분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주택자금 무이자 무담보 무보정 2억 원 해서 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10살 때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허경영 총재라고 부를까요? 뭐 하여튼 2007년, 8년 이때부터 막 저런 얘기를 막 꺼내놨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 거예요. 지금 2022년이니까. 김사일 평론가. 그동안 사실 이런 얘기 나오면 황당하다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된다. 근데 이게 묘하게 가고 있네요. 지금. 근데 저 얘기를 2022년에 했잖아요. 예. 저 때는 뭐 황당하다고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그렇게는 안 했지만 어쨌든 좀 약간 너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근데 지금 했죠. 여론 국민들 어떤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22년에 비해서 지금 출생률이요 심각하게 훨씬 더 떨어졌어요. 짧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리고 기존에 써왔던 정책들이 대부분 간접 지원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지원 정책이 되게 약하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지원 정책을 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왔죠. 지금 뭐 시간 문제지 인구 줄어든다 지금 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저렇게 막 던지는 것까지 소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희화되는 것 같고요.
이게 1억을 직접 지원하는 걸 1억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많은 토론을 해봐야 되고 예. 그리고 이 1억을 줘서 예를 들어서 돈만을 위해서 또 애를 낳는 현상도 만약에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이 선진국 복지국가에 가면은 애들을 일부러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좀 막아낼 것인가, 예방할 것인가 이런 걸 다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1억을 주면 땡이냐 아니거든요. 그럼 또 1억 줘가지고 난 사람들이 1억 받아가지고 낳는데 이거 효과가 없다더라 하면은 더 심각하게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겠네요. 종합적으로 이게 직접 지원 정책과 또 간접 지원 정책은 그러면 이 돈을 줬을 때 얼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정책 종합 패키지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저 안까지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저출산 걱정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니까 점점 더 출산율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급기야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요. 아까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 무슨 삼겹살, 뭐 비계살 이런 거 보였잖아요. 이 관련된 사진 자료로 바로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게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사진들을 뭐랄까요? 이게 무슨 비계 삼겹살 미투일까요? 뭐 이런 걸로 막 이런 얘기를 분서 올리는데 어떤 지역에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올리신 분들이 이래요. 저 사진 좀 봐주세요. 우선 왼쪽 사진. 아니 사진 보면 98% 이상이 비계뿐인 삼겹살. 이거 항의를 했는데 문제 없다 그러네요. 식당에서는. 이런 반응. 그리고요. 이쪽은 더 하얀데요. 저걸 보고 많은 분들이 저거 생선 아니냐 막 이렇게 반응하신 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올리신 분의 반응이 이래요. 고기가 아니고 장어인 줄 알았다. 바꿔달라고 요청해도 구워버렸더라 그냥.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비슷한 사진들이 계속 요즘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이준우 전 의원. 사진상으로 확실히 비위가 많은데 혹시 고깃집에 갔을 때 이런 거 비슷한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저건 좀 되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 저 한눈에 봐도 이게 붉은 살이 거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저 사진의 앞에 부분 말고 그 뒤에 있는 것도 그러네요. 저게 우리 뭐 한때 화제가 됐었는데요. 배달에 이제 말이죠. 배달해서 먹는 그 배달 음식들. 배달 음식 있잖아요. 거기서 치킨을 시켰는데 예. 배달하는 기사가 닭다리 하나를 빼먹어가지고 나중에 먹어보니까 전체 몸통 중에 다리가 하나 모자란 거예요. 그거만 해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기를 시켰는데 고기가 아닌 90%의 비계를 준다 그러면은 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전 해당 식당도 논란이 돼서 해명도 하고 일부 고기가 그렇고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다른 식당들은 저희는 안 그랬는데요. 한마디로 같이 휩쓸려서 비판받는 것 같다. 약간 억울하다는 발언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요. 근데 저 이제 양심 없는 저런 식당 주인은요. 좀 저렇게 뭐 공개적으로 좀 이슈가 돼서 좀 홀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식당들이 다 양심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사 먹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저기 경기 제주도에서는 삼겹살은 1cm, 오겹살은 1.5cm 이하를 권장한다. 이렇게 무슨 가이드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정부 가이드가 있다 그럽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 만들고 사실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손님이 돈을 내고 사 먹는 거는 자기가 만족스러워서 먹는 건데 센티미터까지 정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워낙 제시하는 논란이 그동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근데 지금은 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저게 장어인 줄 알았다는 반응까지 나와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부가 어떤 뭐랄까 이걸 규격이랄까요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최근에 올해 초에 이렇게 알린 게 있는데 일반 삼겹살의 그 비계 부분은 1cm 이하여야 된다. 오겹살은 조금 다른데 이건 1.5cm 이하여야 된다. 그 사진 사례까지 이렇게 해줘서 이 정도를 가야 진짜 삼겹살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강제성은 없고요. 이제 권고인 거예요. 권고. 이 정도를 좀 공급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정부가 판단한 건데 그리고 지금 처음에 이게 제주도에서 사진 오면서 최근에 시작됐는데 제주지사의 반응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또 당장 현안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용훈 제주지사는 이런 거 좀 점검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죠. 그리고 단
식문화 자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점 감안돼야 된다. 그건 약간 제주 지역하고 다르다는 뜻인가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윤기호 수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게 한두 식당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의 위기라고 저걸 받아들여야 된다 봅니다. 제주도 최근에요. 날씨도 뭐 이틀에 한 번은 비 오죠. 그다음에 가면 물가 비싸다고 다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찾는 분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명 높은 제주 흑돼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가 드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속출하면요. 제주지사가 저렇게 한가하게 얘기하고 있을 때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식문화 차이. 제주 전체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제주도가 바뀌었다. 야, 음식값이 싸졌더라. 식당에 가면은 뭐 굉장히 알찬 음식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도록 확 바꾸지 않는 한 제주도 전체가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광장시장이었나요? 뭐 15,000원짜리 전 한 접시 시켰더니 어떻게 나왔다고 해서 논란됐죠. 얼마나 논란이 됐어요. 예. 그랬더니 광장시장 전체 내방객이 확 줄어버렸다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제주도도 똑같다고 봅니다. 제주도 전체를 외면당하기 싫으면 저건 한두 식당에서 빚어진 악행이 아니다. 제주도 전체의 위기로 받아들이는 게 이번 기회를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김상희 평론가, 물론 이게 뭐 어떤 식당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사정은 차치하더라도 그거를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사 드시는 분들은 가만히 봤을 때 아니 삼겹살인데 왜 이렇게 비계가 먹었다. 뭐 하얀 아까 반응이 아니 무슨 생선살인 줄 알았다는 반응, 장어인 줄 알았다는 반응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똑같았어요.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예. 우리가 원래 저런 육고기를 레드밋이라 그래요. 빨개야 되는 레드. 거죠. 기본적으로 빨개야 된다. 빨개야 되는 거예요. 레드밋이. 근데 지금 화이트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식품 분류상으로도 정말 레드미트로 분류할 수 없는 식품인 거예요. 저렇게 왜 비계가 많이 붙어 완전 나오는 화이트밋이잖아요. 왜 저렇게 붙어 나오는 거예요? 비계가 그러니까 많이. 저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저게 뭐 물고기를 갈라가지고 반을 갈라가지고 편 고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지금 우리 윤경호 의원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일본의 엔화 환율이 되게 굉장히 우리 원화랑 해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제주도가.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거가 나와가지고 가뜩이나 비싼데 이런 것까지 있다라는 식으로 이미지가 만약에 각인돼 버리면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관광산업에서 지금 큰 타격을 우리나라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굉장히 심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지사가 저렇게 한가한 말씀 하시지 말고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어떻게 이거를 막았다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모든 관광업자들한테도 그런 일은 뭐 없게끔 다 좀 이렇게 뭔가 같이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막으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윤경호 의원님 말씀처럼 제주의 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주 쪽에서 갔다 오신 분 사진은 논란이 됐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있다고 또 사진 올리신 분이 요새 많다 그래요. 이 식당 관계자의 어떤 설명 아까 잠깐 나갔었는데 화면으로 손정표 변호사 저거 좀 봐주세요. 전제 이슈된 제주도 흑돼지 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고기 선별, 손질 과정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하겠습니다. 향후 한 달간 매장 이용 모든 손님께 오겹살 200g 제공하겠습니다. 등등 이런 어떤 해명과 설명이 좀 있었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 문제 해결을요. 소비자 주권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 봐요. 예를 들어 이제 규정으로 법으로 이게 뭐 얼마 그램에서 아까 정부가 이게 손님이 어떻게 알아요? 규격인데 뭐 권고사항이라 그러죠 그거는. 저거 먹을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런 고기 놓으면요 손님이 안 갑니다.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삼겹살 집은요 저런 거 안 놉니다. 그러면 이게 자주 가게 돼요. 단골만 그렇게 많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주 가게 되고 이건 소비자 선택 주권에 맡기면 시장의 원리에서 저런 집은 도태당합니다. 제대로 고기 주는 집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정부 규제보다는 소비자의 시장 경제에 맡겨놓는 게 더 합리적. 근데 최근에 저런 비계살 사진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걸까요? 그건데 저 집에서 저렇게 많이 하니까 상습적으로. 그럼 이제 저 집은 손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곧 망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공동체가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당장 가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죠? 이주로 좀 예방도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저런 이런 게 터져야 돼요. 이렇게 전국적 이슈가 되고 이렇게 뉴스에서 저걸 집중적으로 다뤄야 돼요.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요. 저울 무게를 속인 게 있었거든요. 예. 150g이 1인분이라고 시켰는데 실제로는 100g을 주는 거죠. 그게 알겠습니다. 한번 뉴스에 크게 화제가 되니까 지금 그렇게 속이는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화제가 되어야 됩니다. 손정욱 변호사가 아까 말씀하시다니 흥분을 하셔갖고 뭐 망한다 어떤 데 쓰는데 그건 취소하실 거죠? 그 발언은? 아니 저런 걸 파는 집은 시장 손님이 안 갈 거 아니냐고. 손님이 안 간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좀 과격한 표현을 쓰셔서 제가 조금 지적해 드릴게요.